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어제 그 성명서에서도 은행은 안정적이다라는 문구가 또 없어져서 규모는 작지만 네. 문제는 틀림없이 일으키고 간다. 올해 커뮤니티 뱅커프 같이 이제 큰 은행들이 한두 건 더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규모라든지 올해 1조 달러에 거의 달하는 상업용 CMBS 만기 도래라든지 그다음에 공실률이라든지 지금 그 담보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오히려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제로 금리를 갔었잖아요. 1%가 안 되는 그런 금리에서 차입을 해서 부채를 쌓으면서 방만한 경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 금리가 떨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3, 4%의 시장 금리가 조성돼 있고 부실 채권에 대한 문제는 올해 내내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한 주간의 흐름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한준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 빅 이벤트의 한 주잖아요. 네. 빅 맞습니다. 이벤트를 좀 관전하고 계신 네. 네. 어떤 소회가 네,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FMC에 뭐 온통 신경이 쓰이는 그렇죠. 한 주였는데 네. 뭐 시장도 사실 FMC가 좀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그 후유증을 간밤에 좀 딛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조금 다행입니다. 후유증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좀 짧게 네. 겪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사님? 시장의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이제 연준과의 생각과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한 번은 조정을 보이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시장의 관점은 사실 물가 자체만 조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최근에 이제 안정되니까 특히 근원 PCE 물가가 소비자 지출 물가가 6개월 연율로 1.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곧 12개월 연율로도 2.0% 아래로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2% 아래로 곧 가기 때문에 3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미국 IB들의 의견이 조금 커진 상태였는데요. 제 생각에는 시장의 기대는 물가에만 초점을 뒀지만 아니나 다를까 연준은 물가에도 물가 자체, 확인된 물가 자체에도 조금 신경을 썼지만 그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그보다는 이제 경기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정도로 조금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어제 성명서에서도 경기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그렇게 견고한 변했죠.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도 완화됐지만 아직까지는 높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성명서 내용을 보고 굉장히 헷갈렸죠. 우리가 보는 물가 지표는 완전히 잡혔는데 성명서에서는 아직은 잡힌 게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파월 의장에게 물어봤죠. 근데 대답을 상당히 제 생각에는 요리조리 네,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립적으로. 네. 저는 좀 변호사 출신 맞죠? 상당하다라는 생각 어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네, 길었어요, 기자회견이. 소시적에 네. 재무부 차관도 지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사실 내공이 상당하시죠. 그렇겠죠. 네. 아무튼 어제 FMC의 이제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의 초점은 2%의 물가를 확신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큰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큰 증거가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쏟아졌어요. 기자분들이 이제 했을 때 네. 좀 답변은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지표를 원한다기보다는 파월 의장 얘기는 지금 정도의 지표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왜 의외셨어요, 박사님? 그러니까 더 낮은 지표, 아. 더 낮은 물가 지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속을. 네, 더 큰 컨피던스, 확신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물론 이제 물가가 툭툭 더 떨어지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좀 기간적으로 조금 2%에 안정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지표, 한두 번의 물가 안정 지표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 돌려 말하면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 서비스업 물가가 아직까지는 조금 높다. 그러니까 임금과 주택 관련 비용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조금은 더 확신을 줘야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공은 3월로 이제 미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간밤에도 주요 IB들이 일제히 뭐 보고서를 좀 수정을 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대체로는 5월, 6월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사님도? 어떠십니까? 저는 인하 시점. 오히려 네. 6월이나 7월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약간은 더 기네요. 한두 달 저는 좀 의견을 조금 더 늦췄고요. 네. 틀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 FOMC 결과나 그 파월 의장의 질의응답 내용을 봤을 때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게 된 근거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한 분이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실질금리가 지금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금리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실질금리라는 게 명목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뺀 수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우리는 중시하지 기계적으로 실질금리가 높으면 금리를 당장 낮춰야 되는 이제 그런 기계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시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종합했을 때 조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근원적인 요인, 그러니까 주거비와 임금이 조금 더 안정되려면 한두 달러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만약에 5월에 인하를 하면 3월에 깜빡이를 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에는 다음부터는 인상할 거야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월은 너무 바쁘다는 거죠. 깜빡이를 키기에. 그래서 5월에 깜빡이를 키고 5월 FOMC에서 깜빡이를 키고 6월보다는 7월, 그러니까 6월달 지표를 한번 상반기 지표, 6월달 지표는 사실 대부분이 5월까지의 지표잖아요. 그리고 7월 31일이 FOMC이기 때문에 7월 31일 FOMC를 열 때는 상반기 지표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는 한 4번, 적어도 한 4번 정도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빨라야 6월, 조금 늦으면 7월 31일 FOMC에서 첫 금리 인하를 7월 말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어제 FOMC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조금 더 뒤로 상반기는 일단 지나고 하반기 시작할 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네, 소수설입니다. 아유, 왜요? 다 근거 있게 또 분석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보면 사실 이렇게 어쨌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잘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당장 내려도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더 확인이? 네. 연준은 근데 왜 그렇게 더 확인하고 싶어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준 위원들도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례적으로 많이 풀렸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풀린 총통화의 40%가 팬데믹 이후 2020년 3월 이후에 2년 만에 풀렸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정 적자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GDP 대비
2배 정도 수준인 7% 정도의 GDP 대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통화 살포와 재정 지출이 가지고 있는 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알 수 없는 작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뭐 정말 전 세계적 전쟁이 일어났을 정도의 뭐 사실 이제 코로나가 전쟁이지만 네, 이 코로나 전쟁과 싸우느라고 통화 정책과 재정 지출을 이렇게 큰 폭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데이터들이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부작용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큐티 감속에 대한 얘기, 네.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였는데 뭐 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뭐 나눴고 다음 달 정도에 조금 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인하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게 공식은 아니지만 100% 공식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미뤄질 거다라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큐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네, 저는 일단 큐티도 테이퍼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제 완전히 줄이는 거는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 거냐, 조금씩 줄여나가는 첫 스타트를 언제 할 거냐 하는데 어제 FMC 기자회견에서인가요? 그거는 3월에 논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논의해서 조금 결정을 할 텐데 아직은 금리 인하조차도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큐티는 그 후순위잖아요. 큐티도 하고 금리도 동시에 인하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2, 3월 사이에 뭐 정말 엊그제 나왔던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든지 그래도 자산 규모 26위입니다.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24위였는데 굉장히 큰 지역은행이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빨라야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QT는 논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한 9월 정도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완성되는 것은 이제 마무리 이제 더 이상 큐티를 안 하는 것은 내년 중반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완전히 이제 안정돼야 거기서 큐티를 하지. 지금 어제 뭐 PMI도 ISM이 나왔죠. ISM이 49.1인가 그렇게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높게 나오니까 아틀란타 연은에서 GDP, 미국 GDP 1분기 전망을 물론 이제 전망입니다. 항상 스타트는 높게 시작하거나 너무 낮게 시작하는 성향이 있지만 3.0에서 4.1로 높였어요. 1분기 GDP가 3.0에서 4%대로 높였다라는 것은 물론 조금 낮아지지만 네. 낮아져도 만약에 2%대 중반으로 1분기 미국 GDP가 찍힌다면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뭐 막말로 코미디죠. 도저히 물가만 잡힌다고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장에서 시장 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2번을 인하하든 3번을 인하하든 6번을 인하하든 그게 어느 정도는 저는 시장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이 저희가 모르는 진실이 시장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다. 물론 이제 그 괴리가 크면 FOMC 당일날 주가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임은 틀림없지만 너무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의 그 말의 의미라든지 또 연준 인사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읽어가시면서 전체적인 올해 미국 경기가 그래도 기업 실적을 무너뜨릴 정도로 나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시장과의 괴리를 서서히 좁혀가는 과정인가. 여전히 시장은 마이웨이를 갖고 있나. 마이웨이를 가면 한꺼번에 좁히려면 주가가 경착륙해야 되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조언드립니다. 이 은행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계속해서 한 구석에 어떤 리스크로 좀 찜찜하게 남겨두는 게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였는데 FOMC 이 기자회견 날과 맞물려서 또 이게 어떻게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개별 이슈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좀 많긴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저는 뭐 거의 규모는 작지만 네. 문제는 틀림없이 일으키고 간다 올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뭐 어제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같이 이제 큰 은행들이 한두 건 더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하위 규모에서 뭐 한 순위 한 52건이라든지 이런 지역 은행들에서는 적어도 서너 개는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사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선방입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규모라든지 올해 1조 달러에 거의 달하는 상업용 CMBS 만기 도래라든지 그다음에 공실률이라든지 지금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이 뭐 다 오피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오피스가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담보 가치의 하락 그리고 보다 더 엄격해진 자기 자본 규제 그러니까 더 건전하게 유지해야만 되는 이제 그러한 당국의 규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조금 제 생각에는 안 터지는 게 오히려 오히려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사실 제로금리에서 거의 제로금리 때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P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악성 PF가 생긴 이유는 너무 초저금리에서 조달하면서 생긴 그러한 사업장 PF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금리를 갔었잖아요. 1%가 안 되는 그런 금리에서 차입을 해서 부채를 쌓으면서 굉장히 그 밀도 있게 부채에 지금 그 방만한 경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 금리가 떨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팬데믹 이전에 1, 2%에서 조달한 금리가 아무리 지금 많이 떨어져도 3, 4%의 시장 금리가 조성돼 있고 거기에 신용 스프레드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지만 가상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위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실한 쪽에서의 문제는 부실 채권에 대한 문제는 올해 내내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조금 더 우량한 종목 쪽으로 매기가 쏠린다든지 조금 주식을 많이 발행하고 또 매장이라든지 CB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한 그러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자본이 좀 몰리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조금 건전성에 대한 기준을 갖고 투자를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좀 건전성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어제 그 성명서에서도 은행은 안정적이다라는 문구가 또 없어져서 이런 부분도 한두 개는 반드시 적어도 터진다 올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개별의 문제인지 전반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건지가 항상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미국 시장 갈 수 있을까요? 과열 정도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과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조금 빅테크 개별 종목들의 뭐 개별 종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뭐 워낙 크기 때문에 M7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이 뭐 탑 10 종목 시가총액 한 상위 10개 종목들의 조금 시가총액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담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뭐 좀 굉장히 고지곳대로 그러니까 조금 너무 약간 과열이고 또 시가총액이 소수 종목에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거냐.
항상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장은 약간 때로는 야성을 보여주고 때로는 굉장히 무모하고 무지할 정도로 도박적이고 그런 게 이제 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사실 2000년 닷컴 버블을 사람들이 계속 되돌아보지만 그 정도의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주식시장의 일종의 야성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과열은 과열인데 완전 거품이라고 진단할 정도의 과열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의 점유율, 시장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10개 종목이 닷컴 버블 때는 33%였는데 지금도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에 닷컴 버블이 고점,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당시 정도로 쏠림 현상은 지금 비슷하다. 그런데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과열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절대 PER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낮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의 PER이 그 당시에는 60배가 넘었고요. 지금은 30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배도 높은데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스닥 그 당시에 닷컴 버블 당시에 주가 상승률이 D-5년 그러니까 95년부터 2000년까지죠.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거의 한 7배 올랐는데 지금은 뭐 2019년부터 카운트를 한다면 최근 5년간 한 2.2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2.2배까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한 2배 조금 넘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울기가 조금 낮은 편, 닷컴 버블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얌전한 편이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당시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고점을 찍기 한 2년간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때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주도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도주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엔비디아가 최근 2년간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5배 조금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 시스코 시스템즈랑 1대1로 비교한다면 뭐 비교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과열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의 주도주와 지금의 주도주를 비교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도주의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닷컴 버블보다는 조금 그래도 봐줄 만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닷컴 버블 얘기가 최근에 좀 비유가 여러 군데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하고의 분명한 어떤 시장의 차이점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어떤가요? 뭐 실적을 조금 더 네. 나오는 걸 확인하고 간다든가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생각이? 뭐 맞습니다. 그 네. 당시에는 정말 묻지마 투자였고 지금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사람들이 집중해서 투자하고 그때는 정말 엉터리 성장주가 많았는데 지금은 엉터리 성장주가 뭐 적게 상장했을 뿐만 아니라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한 20년간 쌓아오면서 지금 성장해 오면서 채로 걸르듯이 그냥 정말 알곡만 지금 남은 그런 좋은 기업들이다.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굉장히 그동안 산전수전 겪고 맷집이 굉장히 강하고 이익도 많이 내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또 보유 현금도 많은 그런 우량주다라는 건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도 만약에 시일이 지나서 몇 년 후에 보면 그 기업 엉터리였어라고 회고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영원히 그 기업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밀레니엄 시대를 이끌어가고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환상이 끼어 있듯이 지금도 AI가 세상을 바꾸는 빅체인저라고 있는 부분은 똑같지만 그리고 그건 진실입니다. 네네네.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은 2000년에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그러한 컨셉하고 똑같이 진실인데 주가랑 그러한 뭐 메가 트렌드의 어젠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AI를 부풀려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 쏠림이 있을 때는 뭐 미칠 때는 같이 미쳐라는 이제 그러한 막대 먹은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걸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에는 관조하고 조심해야 돼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AI가 유행하면 AI에 같이 좀 올라타는. 올라탈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은 분명히 네. 살아남아서 인류를 구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AI를 등한시할 필요는 없고요. 하되 세상은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것은 아니다. 똑같다. 사람들은 부풀려서 해석하고 열광하고 거품을 만들고 엉터리 성장주가 활개를 치고 이런 것들은 시장의 생리상 항상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PER 말씀을 앞서서 이제 해주셨는데 가지고 오신 자료 중에서 IT 업종 PER 밴드가 또 있어서 이것도 네. 해석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IT 네. 쪽의 밴드죠. 네. 조금 장기 차트인데 야데니 리서치 자료고요. 95년에서 2000년 상황을 보시면은 한 50배까지 S&P 500에 들어가 있는 테크 주식입니다. 테크 업종의 PER이 50배까지 치솟았고요. 지금은 한 27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빨간색 선이 이제 주가고요. 이 파란색 선이 이제 PER 밴드인데 한 30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가차없이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그렇죠.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실적에 보다 더 민감해지는 영역대에 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뭐 역사적으로 2000년 닷컴 버블보다는 조금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실적이 차라리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우면 빠지고 비트하면 오르고 이런 뭔가 정직한 흐름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 시장과 좀 비교를 해보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어쨌든 과열된 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좋습니다. 환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달러가 생각보다는 지금 약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 글로벌 달러 인덱스 있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미국 달러의 선진국 대비 상대 가격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로 못 가고 있다는 거고요. 유로화가 강세로 못 가는 이유는 엔화나 유로화가 강세로 못 가는 이유는 미국보다는 조금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유로존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도 1%가 안 되고요. 물론 유로존 뭐 절대 성장률은 미국보다 약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성장률에 모멘텀이 없는 상태거든요. 미국은 그러면 뭐 작년 2.5%에서 올해 1.5%로 사람들이 보는데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작년에 비정상적인 호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약간은 건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5% 성장도 장기 추세 성장선에서 그렇게 하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성장률이 올해는 1.5%,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유로존은 아직까지도 1%.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달러가 조금 큰 폭으로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달러라든지 엔달러라든지 이런 주변 통화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무역 수지, 경상 수지 같은 경우가 사실 GDP의 한 7, 8% 났다가 지금은 한 3, 4%, 올해 한 3%로 회복이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낮은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에 또 중국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홍콩에서 자금도 이탈되고 또 중국 본토에서도 자금이 조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외신에서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98년 홍콩에서의 자본 이탈과 조금 유사할 수 있다라는 험악한 경고가 좀 예측까지도 내놓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중국발 금융 좀 불안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조금 뭐 펀더멘탈이 올해는 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조금 그 체제의 불안정성 또 좀 중국 시진핑 정부에 대한 조금 불신 이런 것들로 자본이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매급으로 이제 아시아 전체적인 자본 흐름이 적극적인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원달러의 약세에 조금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하반기에는 조금 강세로 원달러가 가겠지만 과거 같은 1,200원대가 아니라 1,200원을 1,250원을 조금 지지선으로 한 저항선으로 한 그러한 제한적인 강세가 하반기에는 조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중국 얘기도 해주셨지만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외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좀 관련돼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순환적으로는 저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올해는 조금 회복되는 그래서 성장률도 작년 1.4에서 올해는 한 2. IMF는 2.1인가 2까지 봤죠. 2.3인가요? 조금 더 더 상향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2.0. 근데 반도체를 빼면 제 생각에는 한 1.7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ICT를 빼면 그래서 여전히 회복은 회복이되 구조적으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그러한 2024년이 아닐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이 분명히 한국 경제는 조금 있다. 그런데 순환적으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는 낫다라는 거고요. 구조적인 부분은 한두 달, 1, 2년 내에 개선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산업 전환이라든지 조금 더 고부가 가치라든지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조금 육성한다든지 그게 이제 좀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또 내수 시장의 구조적인 침체 가능성 이런 부분도 문제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국 경제가 조금 예전 같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네. 구조적인 문제는 당분간 좀 노출이 많이 될 것 같고 순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네. 면에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